인류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 누구도 그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를 압니다. 어둠 속에서 우연히 튀긴 불꽃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 불 하나로 인간은 맹수를 쫓아낼 수 있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날것의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을 얻은 인간은 더 이상 예전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두 번째 불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두 번째 불의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 기술의 최전선에 선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가,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가 무슨 세계 최고의 기술을 논하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콘퍼런스 홀에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기술 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것은 뜻밖에도 한국 연구팀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외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발표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 발표의 주제가 바로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는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혹시 손주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 스마트폰 안에는 아주 작은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켜짐과 꺼짐, 1과 0, 이게 전부입니다.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과 0의 조합으로 글자를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사진을 만들고, 음악을 만듭니다. 이 1과 0의 단위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이 비트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모든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켜짐과 꺼짐, 딱 두 가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컴퓨터라도 이 비트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길이 두세 개라면 금방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우의 수가 1000개, 10,000개, 100만 개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그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빠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약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자가 어떤 분자와 결합할 때 암세포를 죽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자의 조합은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로도 이것을 다 계산하려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기후 변화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대기 중에 수만 가지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지금 컴퓨터로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 대신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1이면서 동시에 0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켜진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닌 상태, 켜진 것이면서 동시에 꺼진 것인 상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앞면 아니면
뒷면입니다. 딱 하나의 상태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컴퓨터의 비트입니다. 그런데 동전을 공중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동전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게 큐비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계산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로를 찾아갈 때 보통 컴퓨터는 한 길씩 가보며 막히면 돌아오는데 양자 컴퓨터는 모든 길을 동시에 가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계산에서는 지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수억 배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두 번째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불이 인간을 추위와 어둠에서 해방시켰다면 양자 컴퓨터는 인간을 계산의 한계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문제들,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문제들, 수천 년이 걸려도 못 풀 것 같았던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 세대라는 것입니다. 잠깐 뒤로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7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호롱불 켜고 공부하던 시절을, 보릿고개를 넘기며 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시절을, 학교 한 번 다니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시절을, 바로 그 시절을 살아낸 세대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교육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들은 굶어도 자식들 학교는 보냈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금반지를 빼서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당신들 세대가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이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미국 컨퍼런스에서 박수를 받은 한국 연구팀, 그 연구팀의 팀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논에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세대 아닙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큐비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공중에 던진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 컴퓨터로 구현이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 하나하나를 통제해야 합니다. 원자 하나, 전자 하나를 정밀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원자의 크기를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개로 나눈 것이 원자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손으로, 아니 기계로, 아니 빛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아주 작은 진동에도,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심지어 주변의 공기 분자 하나가 스치기만 해도 그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양자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하 270도, 우주 공간의 온도보다도 차가운 환경, 그 안에서만 큐비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맞추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태풍 한가운데서 카드로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해낸 겁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이 큐비트를 사용한 양자 계산이 성공했습니다. 단 2개의 큐비트였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12초 동안 하늘을 날았을 때처럼 겨우 12초,
겨우 36m였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항공시대를 열었듯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양자 컴퓨터는 100개가 넘는 큐비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2018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양자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실용화가 먼 기술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고,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나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반도체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도체 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작은 칩, 그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입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컴퓨터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를 계속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이 집어넣다 보니 이제는 그 크기가 원자 몇 개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 완전히 다른 방식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 연구팀들은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던 한국 과학자들이 귀국해서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대학에서는 양자 물리학과 양자 정보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도 하나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원천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나쳤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 뭔가 어렵고 먼 이야기 같아서. 하지만 그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소를 만든 교수님이, 그 연구팀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광등 켜고 밤새 공부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시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로워도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와 신약 개발입니다. 지금 암은 많이 정복됐지만 여전히 무서운 병입니다.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5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수조 원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자 조합을 시험해야 하는데 지금 컴퓨터로는 그 모든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바꿉니다. 수십만 가지의 분자 조합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후보를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년 걸리던 것을 몇 년으로, 어쩌면 몇 달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암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투병 중인 가족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날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 기온, 폭우, 폭설, 가뭄,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은 여름이 너무 길고 겨울이 갑자기 혹독해지는 것 같다고. 기후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기 중에 수천만 가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한 계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기후 예측으로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대란도 겨울철 한파도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혁명입니다. 요즘 챗GPT라는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말을 걸면 답을 해주고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해주는 그 인공지능. 그게 벌써도 놀라운데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과 결합되면 그 능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해집니다. 지금의 인공지능도 대단하지만 아직 인간의 뇌가 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어렵습니다. 양자 인공지능은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생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생깁니다. 손주와 화상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뇌졸중을 감지하고 119에 연락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네 번째로 금융과 보안입니다. 지금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그 암호가 안전한 이유는 지금 컴퓨터로는 그 암호를 풀려면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 암호를 순식간에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인터넷 보안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자 암호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암호화 방식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보안을 제공합니다. 물리 법칙 자체가 보안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 암호화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에 한국의 연구팀이 세계 최장 거리 양자 암호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긴 거리에서 양자 암호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은행 계좌는 절대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국가 기밀도 완전히 안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이렇게 대단한 기술인데 왜 이제야 들어보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아직 대중에게는 낯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일상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이라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은행에서, 그 다음에는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의 양자 기술 수준은 세계 5위권 안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기술과 경험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쌓아온 극미세 공정 기술이 양자 소자 제작의 핵심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세계 1등이 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인텔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뛰어들자 다들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를 무슨 수로 만드느냐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세계 클라우드 서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만든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뒤에는 새벽에 일어나 논밭에 나가고 공장에 나가고 시장 좌판을 벌이며 자식 공부를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셨습니다. 그래도 글은 읽고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대학 보내기 위해
남의 집 밭일을 하셨고 겨울에는 삭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손이 터서 피가 나도 그냥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생 끝에 눈물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 두 가지가 다 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 키우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던 분들, 당신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분들, 그 자식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두 번째 불의 발견인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왜 한국이 있는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중반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치열한 양자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있는지, 앞에서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인류의 두 번째 불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쓰는 데스크톱 컴퓨터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작고 날렵하게 생겼을까요? 사진을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어떤 기계보다도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거대한 샹들리에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외계 기계 같기도 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금속 파이프들이 여러 층으로 매달려 있고 그 전체가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긴 기계 안에서 인류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장치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저런 모양이 된 겁니다. 맨 바깥쪽은 상온입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이 쌓인 냉각층들, 그리고 맨 안쪽 그 차디찬 핵심부에 큐비트들이 있습니다. 그 큐비트들의 크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작은 그 작은 것들이 인류 역사를 바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시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은 겨울이라 손이 시리도록 춥지만 연구소 안은 따뜻합니다. 아니,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우주보다 차갑습니다. 30대 초반의 연구원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류가 났습니다. 어제도 오류가 났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될 것이라는 걸,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 연구원의 아버지는 경상북도 어딘가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하며 번 돈을 아들 유학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새벽 2시에 연구소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자는 2023년 기준으로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인재들입니다. 미국 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공대, 유럽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 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미국에 남았으면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좋은 연구 환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성공시킨다면 그것이 한국에서 나온 것이길 바랐습니다.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이 땅에서 나온 것이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내 나라, 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그 애국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자식 공부 뒷바라지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며 살았던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슴에 이 나라를 심어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의 양자 컴퓨터 경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의 패권 전쟁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누가 지배했는지 아십니까?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막대한 부를 쌓았고 석유를 확보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석유는 무엇일까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 그 기술의 정점에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왜 그렇게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럽연합이 왜 단결해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미래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각각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9년에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양자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만년이 걸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었다고, 이것을 양자 우월성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IBM이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로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유용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016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양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양자 암호화된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미국이 얼마나 긴장했을지 아십니까? 중국은 또한 2020년에 가우스지안이라는 양자 컴퓨터로 구글이 해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양자 기술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브레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 일본은 자국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가동했습니다. IBM과 협력한 것이지만 일본이 공개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양자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돈만 갖고는 안 됩니다. 돈은 미국이 더 많이 씁니다. 중국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 중 많은 것이 반도체 기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며 쌓아온 극미세 공정 기술, 초정밀 제조 기술이 바로 양자 소자를 만드는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양자 소자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진 제조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양자 기술을 실제 양산 가능한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의 밀도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수의 이공계 인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한국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작은 나라에 이런 인재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합니다.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의 이공계 대학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해냅니다. 세 번째는 빠른 실행력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 여러분도 아시지요? 빠릅니다. 결정하면 즉시 합니다.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술 경쟁에서 이 빠른 실행력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의사결정 하나에도 몇 달이 걸립니다. 유럽은 더 느립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그건 독재 체제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도입이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에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것이 지금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도입이 그랬습니다. 201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이 보급됐습니다. 그 인프라 위에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같을 겁니다. 기술이 성숙되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것을 도입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 하면 무조건 어렵고 복잡한 것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 좋은 식당에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서울 시내 수천 개의 식당 중에서 가족 전원이 마음에 들고 자리도 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거리도 가까운 곳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해보고 또 다른 곳을 찾고 시간이 다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금 컴퓨터도 이걸 잘 처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교통체증도요. 서울 시내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일 때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은 신호등 몇 개 바꾸는 수준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하루에 수백만 건의 배송을 처리합니다. 그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로는 근사각밖에 못 구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완벽한 최적화를 합니다. 그 결과 배송 비용이 줄고 배송 시간이 줄고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반도의 통일 이유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남북을 합친 인구 8천만 명의 나라가 됩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됩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 기반의 스마트 국가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실험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양자 오류 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큐비트가 외부 환경에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상태가 깨진다는 문제. 이것이 지금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가장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하면 계산을 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틀린 답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더라도 그것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큐비트 하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의 이유입니다. 2023년에 구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류 수정 큐비트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오류율이 감소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큐비트 수를 늘릴수록 오류율이 줄어든다는 이론적 예측이 실제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큐비트를 늘리면 오류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로 그 비관론이 뒤집혔습니다. 이 경쟁에서 한국 연구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과학기술원 양자컴퓨팅연구센터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지금 가장 많이 연구되는 방식으로 구글과 IBM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리콘 기반 큐비트 방식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직접적인 강점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의 연구팀들이 각각 다른 방식의 큐비트 기술을 연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강점입니다. 어떤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방식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양자 컴퓨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당장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을 때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양자 암호 통신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에게 양자 암호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팔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KT, SK하이닉스, LG전자도 각자의 방식으로 양자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다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수한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같은 방식의 컴퓨터가 담당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것이 잘하는 일, 즉 엄청난 복잡성을 가진 최적화 문제, 분자 시뮬레이션, 암호 해독 같은 특수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미래의 컴퓨팅 환경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지금처럼 일반 컴퓨터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양자 컴퓨터에게 맡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세금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찾아가듯이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하지만 특별한 전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처럼 이것을 양자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은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큰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주로 쓰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에 KT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물러서서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닌지 여러분 20세기 초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자들만 전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까지 퍼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아졌고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됐고 냉장고가 생겨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고 라디오가 생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기는 사회를 바꾼 힘이었습니다.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으로, 기업으로, 일반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온 순간 쇼핑의 방식이 바뀌었고, 정보를 얻는 방식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을 하는 것이 모두 인터넷 덕분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도 그것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그 다음에는 병원과 기업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 속으로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아는 세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자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일 겁니다. 암이 정복되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에너지 문제가 풀리고, 교통과 물류가 완전히 최적화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기술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의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방송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노벨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2000년대 초에 반도체 공장에서 밤새 근무하며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싸운 기술자들, 이름도 없이 실험실을 청소하고 장비를 관리하며 연구자들을 뒷받침한 연구보조원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명절도 없이 일한 부모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에 연구소 불을 켜고 들어가는 젊은 연구원들 뒤에는 그들을 키워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허리 구부러지도록 일해서 키워낸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새벽밥 지어 학교 보낸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세계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소의 불빛은 그 아이들이 켜는 것이지만 그 불빛의 에너지는 여러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왜 21세기 패권의 핵심인지, 세계 각국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변화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지,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인류의 두 번째 불인지,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기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203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후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30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제약 산업입니다. 신약 개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2030년대 초반에 양자 컴퓨터가 이 분야에 본격 투입되면 그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빨리.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루게릭병, 이 병들은 아직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들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접히는 방식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하나가 접히는 방식의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치매로 가족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을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때의 그 아픔을 양자 컴퓨터가
그 병을 고치는 열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40년, 이제 14년 후입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대가 되면 양자 컴퓨터가 에너지 문제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고 봅니다.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석유도 필요 없고 석탄도 필요 없고 방사성 폐기물도 없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산의 한계입니다. 핵융합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 계산을 해냅니다. 2040년대에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이 지금의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멈춥니다. 그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2050년, 이제 24년 후입니다. 2050년대가 되면 양자 인터넷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정보를 빛의 신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중간에 도청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양자 인터넷은 다릅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중간에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는 순간 그 시도 자체가 신호를 변화시켜서 도청 사실이 즉시 발각됩니다. 완전히 안전한 통신, 절대로 뚫리지 않는 보안, 이것이 실현되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국가 기밀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병원 의료 기록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셨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통신 기술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자 암호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달성한 것이니까요. 왜 한국이 이걸 먼저 했을까요? 통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프라 위에 양자 기술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통신 인프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전국 구석구석 통신선을 깔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191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에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뭐냐고, 그게 먹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이것이 미래라고 봤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느냐고, 미국이 만드는 그 첨단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해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왕입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뭐냐고, 그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반도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력한 기술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불로 음식을 익히고 맹수를 쫓았지만 동시에 불로 집을 태우고 숲을 태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핵기술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원자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암호 붕괴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터넷 보안은 특정 수학 문제를 현재 컴퓨터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 수학 문제의 핵심은 아주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 400자리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로도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몇 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 전 세계 인터넷 보안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은행 계좌가 털립니다. 국가 기밀이 털립니다.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암호화해서 저장해둔 데이터들도 소급해서 해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호 종말의 날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양자 내성 암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암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처음으로 양자 내성 암호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인터넷 보안이 이 새로운 암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가보안기관과 연구소들이 이미 양자 내성 암호 개발과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인공지능과의 결합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인공지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이런 문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윤리적 기준과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고 양자 기술 관련 법제도도 준비 중입니다. 기술만큼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인류의 두 번째 불입니다. 그 불은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을 피운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불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불이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읽어보는 것. 손자, 손녀가 과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입니다. 정부가 양자 기술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것을 지지하는 것. 우리 세금이 기술 개발에 쓰인다고 할 때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이 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물론 낭비하지 말라는 감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자체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한 번의 공유가 아이들의 가슴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그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니면 돌을 다듬다가
우연히 불꽃을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발견한 것인지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을 끄지 않고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인류의 것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같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두 번째 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을 키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토양은 어디서 옵니까? 교육입니다. 관심입니다. 응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묵묵히 일해서 결국 세계가 인정하게 만든 것을, 그것을 해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불도 여러분이 있는 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스마트폰도 어렵고 인터넷도 어렵고 인공지능도 어렵고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온다고 하니 더 어지럽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렵고 낯선 기술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치매를 고치는 신약을 만들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는 양자 통신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한 기상 예보로 여름 더위와 겨울 한파에 더 잘 대비하게 해주는 기술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여러분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술의 진짜 의미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키워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인류가 발견하는 두 번째 불입니다. 첫 번째 불이 어둠과 추위를 이겼다면 두 번째 불은 인류의 지식과 계산의 한계를 이깁니다. 암을 고치고 기후를 바로잡고 에너지 문제를 풀고 통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 열쇠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불을 피우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아직 가능하다 못하다 논쟁할 때 우리 연구자들은 이미 세계 콘퍼런스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세계 5위권 안에 양자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부모들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식의 책값을 뗀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세계 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절, 그 고생 끝에 오늘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절 여러분은 어떻게 자식을 키우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이 채널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만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